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40대 여성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남자의 아내, 그리고 한 아이의 엄마였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 아시겠죠? 네. 지금은 아닙니다. 이혼이라는 건 저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절대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더 고통스럽고 힘든 나날들을 보내야만 했고요. 그런데 이렇게 막상 해보고 나니 이렇게 후련한 걸 왜 진작하지 않고 스스로 괴롭혔나 싶네요. 하고 나니 아무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오늘 제가 이곳에 사연을 쓰게 된 계기도 바로 제가 이혼하게 된 이유에 관해 이야기하고 싶어서였거든요. 뭐 이미 끝난 일 여기저기 떠들어봐야 무슨 소용인가 싶기도 하지만 이렇게 속 시원하게 털어놓으면 정말로 새로운 삶을 다시 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또 그러고 싶기도 하고요. 아마 들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답답해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저는 엄청나게 답답한 사람이기는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을 당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물론 가장 잘못한 사람은 남편이기는 하지만요. 자, 이제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답답한 사람으로 큰 건 부모님의 영향이 어느 정도 있기는 합니다. 왜 그런 말 들어보셨죠? 온실 속의 화초라는 말 말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부자인 부모님, 그리고 그 속에서 보호받고 자란 저는 한마디로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몰랐습니다. 세상에 나쁜 사람들이 많고 그 사람들 사이에서 저를 지켜나가야 하고 뭐 그런 것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서는 말이죠.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다 커서 어른이 되어도 물가에 내놓은 아이 같고 어디서 사기 엄청나게 잘 당할 것 같고 그런 사람이요. 제가 딱 그랬어요. 그래서 아마 남편 같은 사람의 눈에 띈 거겠죠. 저와 남편은 대학 시절 만났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접근한 거죠. 그때는 저를 보고 첫눈에 반해서 연락해 온 거라고 했고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너무 순진했던 거죠. 사연을 더 재미있게 들으실 수 있게 하려면 저희 집안과 남편의 집안 이야기를 조금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네요. 그 편이 아마 이야기를 더 재미있게 들으실 수 있을 테니까요. 저는 부잣집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아버지와 엄마 두 분 모두 돈이 많은 집안의 사람들이었고 그런 사람들끼리 결혼을 한 거였어요. 그리고 저는 외동딸이었습니다. 중학교 때 갑자기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시게 되면서 엄마의 저 감싸기는 더더욱 심해졌던 것 같기는 해요. 불면 날아갈까 떨어지면 깨질까 저를 금이야 오기야 했으니까요. 언젠가 이모가 엄마한테 했던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얘를 이렇게 세상 물정 모르는 공주님으로 키우면 어떡해. 그러다 나중에 밖에서 못된 사람들 만나고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 걱정하지 마. 나는 우리 수영이 못된 사람들 만나게 안 둬. 그건 언니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꽃길만 걷게 하다가 왕자랑 결혼시킬 거야. 됐냐? 이 이야기만 들어도 제가 어떻게 컸는지는 너무나 잘 아시겠죠. 물론 엄마도 지금은 후회하시기는 합니다. 그렇게 너무 싸고 돌고 키워서 못된 사람을 구별할 줄도 모르게 컸나 하시면서 말이죠. 반면 남편은 평범한 집 아들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평범해서 조금 못한 집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남편이 대학을 다닐 때 집안 식구들이 학비를 대줄 수 없어서 남편이 아르바이트 하면서 벌기도 하고 대학에 가지 않고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한 남편의 여동생에게 받기도 하고 뭐 그랬다고 들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첫인사를 하러 갔던 시부모님의 그 집도 좀 작은 아파트긴 했거든요. 둘이 살기에는 나쁘지 않아 보였지만 이 아파트에서 넷이 함께 살았었다고? 라는 생각을 하면 좁기는 한? 뭐 그 정도 말입니다. 남편은 야망도 많고 욕심도 많은 사람이었어요. 저는 단 한 번도 뭔가에 욕심을 그렇게 내본 적이 없었고 또 뭐가 되고 싶어서 열심히 살았던 적도 없었던 사람이라 그런 남편을 보고 많이 끌렸던 것 같습니다. 사람은 왜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들을 동경하기 마련이잖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정말 남편이 멋있어 보였습니다. 나는 나중에 사업을 할 거야. 나는 나중에 저기 저 아파트를 살 거야. 나는 나중에 부모님께 현금 1억을 딱 내밀면서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드리는 게 목표야.
그렇게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또 꿈도 많은 남편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멋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남편의 인생에 제가 동반자가 된다는 것이 너무나 행복할 것 같았어요. 고백은 남편이 먼저 했지만 나중에 지나고 보니 더 좋아서 절절 매는 건 저였습니다. 지금에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남편이 저를 그렇게 길들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아무튼 연애가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서도 남편은 결혼하자는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물었습니다. 오빠는 왜 나한테 결혼하자는 이야기를 안 해? 내가 어떻게 너한테 지금 결혼하자는 이야기를 해? 왜 못하는데? 내 손으로 해놓은 거 하나도 없고 나는 아직도 우리 부모님께 용돈 드리면서 책임도 져야 해. 그런데 어떻게 너한테 결혼하자는 이야기를 하냐? 저는 그 말을 듣고 다시 한번 남편에게 반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책임감이 있어 보이는 사람이라는 생각도 들었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두 집 중에 한 집에서만 많으면 되는 거지. 우리 집에 돈 많잖아. 오빠 고생 안 해도 돼. 그래도 어떻게 그러냐. 어느 정도는 준비가 돼야 하는 거지. 하다못해 네 손에 반지 하나는 끼워줄 정도는 돼야지. 참, 그때는 그 말도 멋있어 보였던 것 같아요. 반지값만 벌면 청혼할 거야? 내가 싫은 건 아니지. 네가 왜 싫어? 그러면 딱 반지값만 벌고 청혼해. 알겠지? 그리고 정말로 그 다음에 남편은 저에게 반지를 사주며 청혼을 했습니다. 아마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딱 한순간만 꼽으라고 하면 그때였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은 그 추억마저 다 더럽혀졌지만요. 결혼은 생각보다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엄마가 무척 걱정을 하시긴 하셨거든요. 나는 비슷한 사람들끼리 결혼해야 잘 산다는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엄마는 좀 비슷한 환경을 가진 사람이랑 결혼했으면 좋겠어. 사랑하는 사람이랑 하는 게 제일 행복한 거야. 그런 사람 중에 사랑하는 사람을 찾으면 되지. 나는 지금 오빠가 너무 좋아서 오빠랑 헤어지면 못 살 것 같아서 그래. 엄마는 그 말에 허락하셨습니다. 제가 남편 없이는 하루도 못 살 것 같다는 그 말의 말이죠. 엄마에게 그 말은 정말 치명적인 말이었거든요. 아빠도 없고 세상에 저밖에 없는 엄마는 죽고 싶다, 죽을 거다, 못 살 것 같다. 이런 말을 정말 무서워하셨으니까요.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니 제가 참 큰 불효를 한 것 같네요. 남편의 집에서는 저를 두 팔 벌려 환영했습니다. 환영하다 못해 처음에는 황송해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했어요. 되려 제가 걱정될 만큼 말이죠. 아니, 이렇게 귀한 아가씨가 우리 집 같은 집에 시집와도 될지 모르겠네. 덜컥 허락하기도 겁이 나는구먼. 우리 오빠가 왜 좋아요? 그렇게 부잣집 언니가 좋아할 만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말들을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싫어서 하는 말들은 아니었어요. 이혼 직전에 시댁 식구들이 저에게 했던 일들을 생각해보니 그때의 모습은 마치 전생처럼 느껴지기는 하네요. 아무튼 그렇게 저와 남편은 결혼했습니다. 단 하나뿐인 딸의 결혼식을 성대하게 하고 싶으셨을 텐데 제가 남편을 생각하느라 식도 소박하게 그리고 축의금도 받지 않고 예단 혼수 이런 건 아무것도 하지 않았거든요. 당시에는 남편과 시댁만 생각하느라 그랬었는데 지나고 보니 이것도 엄마한테 미안한 마음이 드네요. 그리고 한동안은 잘 살았습니다. 남편도 저에게 잘했고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그리고 아가씨도 저만 보면 아이고 우리 귀한 며느리 하면서 챙겨주셨으니까요. 그때는 친구들과 만나도 당당하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정말로 진심으로 내가 결혼을 제일 잘했다고 생각해. 바로 이렇게 말이죠. 친구들은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지만요. 결혼은 살아봐야 아는 거야. 신혼인데 당연히 좋겠지. 나중에 울면서 땅이나 치지 마라. 저는 저에게 그런 날이 절대 오지 않을 거라고 당당하고 자신있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참 바보 같았죠. 사람의 일이라는 것은 정말 한치 앞을 모르는 건데 말입니다. 저만 보면 좋다, 예쁘다 해주며 챙겨주셨던 시댁 식구들이 변하기 시작한 건
제가 딸아이를 낳고 난 이후였습니다. 아마 이제는 완전히 자기 식구가 되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도망가지 못할 거라고 말이죠. 처음 그걸 느꼈던 건 시어머니에게서였습니다. 나 용돈 좀 줘라. 무슨 일 있으세요? 꼭 무슨 일이 있어야만 용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거니? 아니요. 그건 아니지만 갑자기 달라고 하셔서 무슨 일이 있나 걱정이 돼서요. 주기 싫은 건 아니고? 아니에요. 얼마 필요하신데요? 돈을 아주 당당하게 요구하시더라고요. 돈 주는 사람 입에서 죄송하다는 말을 들어가면서 말이죠. 그렇게 한번 시작된 시어머니의 용돈 요구는 끝을 모르고 이어졌습니다. 점점 더 주기가 짧아졌고 금액도 커졌어요. 사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그리고 엄마가 미리 정리를 좀 해주신 재산이 있어서 그 금액들이 크게 부담이 되는 건 아니었지만 이런 식으로 무한정 퍼줄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때쯤 남편의 여동생인 아가씨도 저에게 이런저런 요구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저 이 가방 주면 안 돼요? 언니, 이 화장품 제가 가져가도 되죠?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된 것이 혹시 그 옷, 제 옷 아니에요? 언니 집에 갔던 날 가져왔는데 내가 말을 안 했구나. 나는 한 줄 알았네. 지금 하죠. 뭐 이거 나 줘요. 언니 사놓고 안 입은 것 같던데? 그냥 집에서 물건을 가져가기도 하고 또 카톡으로 갖고 싶은 것을 보내기도 했어요. 한번 시작되니 정말 걷잡을 수 없어지더라고요. 시아버지도 물론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도 명색에 이런 집에 사는 사람인데 골프 회원권은 하나 있어야지 않겠니? 그 말에 회원권을 끊어드리면 골프채가 남들과 비교하면 너무 안 좋아. 그래도 체면이라는 게 있는데. 골프채를 해달라 그러시더군요. 남편과 제가 결혼하고 바로 다음 해에 제가 시댁에 집을 옮겨드렸었거든요. 좁은 집에 사시기 불편할 것 같아서 말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다른 이웃들과 어울려 다니며 눈만 점점 높아져 가더군요. 용돈을 충분히 받으시면서도 중간중간 그런 것들을 요구하셨던 거 보면 말이죠. 결국 참다 못한 제가 남편에게 한번 이야기했었습니다. 요즘 어머님이나 아버님 그리고 아가씨가 너무 돈을 많이 막 쓰는 것 같아. 어떻게 쓰는데? 아니, 용돈을 드려도 부족하다 하시고 뭐 하나 해드리면 이틀도 안 돼서 다른 걸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아가씨는 그냥 아무 때나 우리 집에 와서 내 물건을 가져가거나 자기 것처럼 쓰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거나 해결 방법을 모색해 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당연히 제 편인 줄 알았고 그러니까 저도 그런 이야기를 남편에게 했던 거고 말이죠. 그런데 남편의 반응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게 왜? 그게 왜냐니? 당신 돈 많잖아. 그 정도 쓰는 걸로는 티도 안 나지 않아? 그 이야기가 아니고, 그리고 얼마나 많이 쓰시는데 그게 티가 안 나. 그래서 아까워? 우리 부모님이랑 내 동생한테 쓰는 게? 그 말이 아니라 정도가 심하시다는 말이잖아. 나 당신한테 너무 섭섭하다. 나 사랑하면 우리 가족들도 그만큼 사랑해야 하는 거 아니야? 사랑하는 가족에게 쓰는 돈이 왜 아까워? 나만 당신을 가족으로 생각했던 거야?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남편의 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내가 장모님한테 잘하잖아. 그러면 당신도 우리 부모님한테 잘해. 그래야 공평한 거 아니겠어? 아니, 그 잘한다고 하는 것도 그냥 가끔 얼굴 내비치고 안부 묻고 그 정도였어요. 그냥 남들이 다 하는 딱 그 수준 말입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걸 두고 굉장히 잘한다고 표현하더군요. 그리고 이 말도 늘 덧붙였어요. 내가 당신 말에 동의했잖아. 언젠가 장모님 아프시면 우리가 모시고 살자고. 그게 왜? 남자가 장모님이랑 같이 살겠다고 하는 건 엄청난 배려고 희생이야. 그걸 왜 몰라? 내가 그러기로 한 거니까 당신도 양보할 건 해야지. 언제는 가족처럼 생각하고 아끼고 사랑하면 뭐 조건 없이 다 해줘야 한다더니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섭섭하고 마음이 아팠지만 막상 뭐라 대답해야 할지는 모르겠더군요. 그리고 이러다 혹시 나중에 남편이 우리 엄마를 모시고 살지 않는다고 하면 나는 어떻게 하지? 하는 걱정도 되고 말이죠. 그래서 그냥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제가 참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여기면서 말이죠. 그랬더니 점점 더 심해지더군요. 오늘 나랑 유정이랑 쇼핑 갈 건데 너도 가지 그러니? 저요? 저는 괜찮아요. 어머님이랑 아가씨 두 분이 다녀오세요. 그래? 그러면 카드 좀 주렴. 네? 못 들었어? 카드 달라니까? 두 분이 가라고 한 건 같이 가게 되면 보나마나 제가 다 계산해야 할 게 뻔해서였는데 안 가겠다고 하니 카드를 달라고 하더군요. 정말 어이가 없고 기막히고 뻔뻔하지 않나요? 하지만 이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더 엄청난 일들도 있었거든요. 어, 아, 그 집 며느님이시죠? 네. 네? 네. 마침 잘 만났네. 나 그때 빌려간 돈 받으러 왔어요. 네? 무슨 돈을 말씀하시는 건지. 이댁 어르신. 그러니까 새댁 시아버지가 나한테 돈을 빌려간 게 있거든. 그런데 며느리한테 받으면 된다고 하대. 그 말을 듣는데 머리가 멍해지는 기분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액수를 듣고서는 웃음이 나오지 않았어요. 얼마인데요? 5천. 네? 5천만 원. 어이가 없는 건 없는 거고 그렇게 큰 돈을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말을 믿고 덥석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시아버지에게 전화했습니다. 그 통화 내용도 제 폰이 자동으로 녹음이 되는 폰이어서 다행이지 아니었으면 이 말도 아무도 안 믿었을 거예요. 아버님, 윗집 어르신분께 돈 빌린 거 있으세요? 그래. 있다, 빌린 적. 그거 저한테 받으라고 그러셨어요? 그랬지. 저한테는 그런 말씀하신 적 없으시잖아요. 지금 하고 있잖니? 내가 그 양반한테 5천만 원 빌렸으니까 네가 주면 된다. 그때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저도 모르게 말이 막 나왔던 것 같아요. 시아버지에게 그런 말을 한 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아무리 제가 돈이 많고 여태 군말 없이 다 해드렸다고는 해도 이렇게까지 돈 나오는 구멍이라고 생각하시는 건 저도 이제는 못 참을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소리냐? 못 갚아주겠다는 말이냐? 저한테 미리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말만 하면 5천이 뚝딱 나오는 돈도 아닌데. 그래서 못 갚아준다는 말이냐고? 네, 저는 못 갚아드리니까 아버님이 알아서 해결하세요. 앞으로도요. 너 지금 제정신이냐? 미쳤냐? 이게 어디서 감히 시아버지한테? 저는 그대로 그냥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윗집 어르신분께도 제가 갚아드릴 수 없을 것 같으니 저희 아버님에게 받으시라고 말씀드리고 그날 집으로 돌아갔어요. 시아버지가 그 뒤로도 한 10통 정도 전화를 거셨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이 결혼을 잘못한 게 아닌가?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 늦게도 그런 생각이 들었죠. 저도 지금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 그 누구의 전화도 받지 않고 있었어요. 어느새 제 이야기를 다 들었는지 시어머니와 아가씨까지 전화가 오다가 제가 받지 않자 문자를 폭탄으로 보내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그 폭언들이 다 남아있습니다. 네가 드디어 미쳤구나. 감히 시아버지한테 대들어? 언니, 정말 우리 오빠랑 안 살고 싶어요? 내가 당장 이혼하라고 하면 우리 아들은 할 아들인 거 몰라? 너같이 멍청한 애랑 살아주는 것에 감사하지는 못할 망정 은혜로 원수로 갚아? 그깟 5천 얼마나 된다고 시아버지한테 그런 말을 해요? 너 가만 안 둘 테니까 각오해라. 알겠냐? 그런 문자들이 폭탄으로 주르르 오고 있는 것을 보고 있자니 저도 사람인지라 지치기는 하더군요. 그리고 그날 최종적으로 폭탄을 던진 건 다름 아닌 남편이었습니다. 당신 아버지께 뭐라고 했길래 아버지가 우셔? 그냥 돈 못 갚아드린다고 했어. 나도 모르는 돈을 어떻게 갚아줘? 그리고 나
이제 더 이상 밑 빠진 독에 물 안 부을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아가씨, 이제는 다 자기 힘으로 사시라고 해. 나도 할 만큼 했어. 이제 안 하겠다는 소리야? 그렇게 들리면 어쩔 수 없지. 나랑 이혼이라도 하자고? 내가 그 말하면 겁낼 줄 알아? 그래, 이혼해. 나도 우리 식구 이런 취급하는 여자랑은 못 살아. 그 말에 제가 남편을 빤히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그때 제가 이혼이라는 말에 벌벌 떨면서 잘못했다고 이야기할 거라고 그렇게 100%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 제가 그 뒷말을 했을 때 그런 반응을 보인 거겠죠. 그래. 제 그 말에 남편은 머리를 한 대 맞은 사람의 얼굴을 하더군요. 지가 먼저 이혼하자고 했으면서 말이죠. 지금 생각하니 더 어이가 없네요. 뭐? 이혼을 하자고? 그래, 이혼하자. 나도 더는 못하겠어. 이러다 나도 정신병 걸릴 것 같아. 그니까 그만해. 모두를 위해서 그 편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저는 정말 그때 이혼을 할 작정이었거든요. 남편이 돌아서는 제 손목을 덥석 잡더군요. 아니 여보, 잠깐만. 그렇게 말하는 남편의 모습이 너무 절박해 보였습니다. 조금 전까지와는 너무나 다른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제가 얼마나 호구 같았으면 본인 식구들이 저에게 그렇게 하는 것을 다 알면서도 제가 자신에게 매달릴 걸로 생각했던 걸까요? 남편에게 그런 자신감을 준 제가 가장 잘못한 것 같기는 하네요. 이혼이 이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야? 나랑 당신 사이에는 하연이도 있고. 아니 무슨 이혼을 이렇게 쉽게 이야기해? 당신이 하자며. 그리고 나 쉽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당신 가족들이 나 대하는 거 나도 이제 더는 못 참겠고 언제까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도 못 해먹겠어. 나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그만하자. 아니 여보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 나는 당신이 그 정도로 힘들다고는 생각 못했어. 알잖아. 요즘 나 회사 일 정신없이 바쁜 거. 그래서 당신 돌볼 기력이 없었거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나 당신이랑 이혼 못해. 나는 아직 당신 사랑한단 말이야.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완강하게 기필코 이혼해야지 하는 마음을 가진 것도 아니었고 남편에 대한 애정이 남아있었고 무엇보다 딸아이에게 안정적이고 완전한 가정을 주고 싶은 마음도 컸거든요. 제가 일찍 아버지를 여의어서 더더욱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어머니 아버지 동생한테 잘 이야기해볼게.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신경 쓸게. 그러니까 한 번만 당신이 더 참아주면 안 돼? 다시 이런 일 생기면 진짜 그때는 이혼해줄게. 응? 싹싹 빌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남편의 모습에 다시 한번 마음이 약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는 안 되었던 건데 말이죠. 그 일이 있고 남편이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그리고 아가씨까지 차리러 와서 저에게 사과하고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라 약속했습니다. 사람은 절대 쉽게 바뀌는 게 아닌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순수했던 것 같아요. 아니 바보 같았던 거죠. 그 말을 믿었으니 말입니다. 미안하다 아가. 생각해보니 우리가 너무 심했던 것 같구나. 우리가 돈을 처음 가져보잖니. 그래서 정신이 나갔었던 것 같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도록 하마. 나도 정말 미안하다. 밖에서 하도 띄워주다 보니 내가 마치 예전처럼 돈이 많았던 것처럼 굴게 되더라. 그게 아닌데 앞으로는 주제 파악 잘하고 삼아. 그니까 우리 때문에 이혼만은 하지 말아라. 저도 평생 못 들었던 가방 들고 백화점에서 대우받고 친구들이 와 하면서 부러워하니까 이성을 잃었었나 봐요. 언니가 그렇게 해주는 건 당연한 게 아니고 언니 돈이 우리 돈이 아닌 건데. 앞으로는 정신 차리고 살게요. 취직도 다시 할 거고요. 공부도 시작하려고요. 그니까 언니가 화 푸세요. 네? 돌아가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뭐 어떻게 더 하겠어요? 그리고 그쯤에 갑자기 저희 친정엄마가 아파서 쓰러지셨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정신이 없기는 했습니다. 저는 당장 집으로 모시고 오고 싶었는데 엄마가 이모랑 지내고 싶어 하셨어요. 이모도 일찍 이모부를 보내고 자식들은 다 외국에 나가 있어서 혼자였거든요.
두 분이서 지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저도 생각했고 그냥 자주 들여다보는 걸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때의 사건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제 눈치를 보면서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나 진짜 좋은 아이템 하나가 생각났는데 당신 한번 들어볼래? 남편이 사업을 하고 싶다고 원래부터 노래를 부르기는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마음을 먹었던 건지 정말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사실 나는 사업 같은 거 잘 모르겠고 그냥 지금 부족함 없이 잘 살고 있으니 지금처럼 사는 게 좋지 않나 싶어. 사업은 위험하잖아. 아니야. 내가 하려는 건 안정성이 커서 망할 위험이 적어. 그리고 당신 그때 나한테 반했던 게 꿈 많고 야망 있는 모습 때문이었던 거 아니었어? 남편의 그 말을 들으니 남편과 연애하던 시절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의 감정이 조금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남편이 쐐기를 박았어요. 우리가 어머니 나중에 모시고 살려면 더 성공하는 게 좋잖아. 우리 엄마? 오, 나중에 장모님이랑 같이 살 건데. 너무 당연한 듯 저희 엄마와 같이 살겠다고 이야기하는 남편의 모습에서 마음이 확 기울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받아놓고 그건 당연한 일이었다고 그 정도도 안 하면 양심도 없는 거라는 걸 지금은 알지만 그때는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았었거든요. 얼마가 필요한데? 한 30억? 나도 그렇게까지 큰 돈은 당장 없는데. 다 여기저기 묶어놔서. 저도 시댁 식구들한테 막 퍼주고 싶지 않아서 어느 순간부터는 돈을 함부로 쓸 수 없게 여기저기 묶어뒀었거든요. 당장 찾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버리면 시댁 식구들이 좀 덜할까 싶어서 말이죠. 그 이야기를 했더니 남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파트 있잖아. 지금은 비어있는. 남편이 엄마 아파트 이야기를 하더군요. 이모네에 들어가서 사시는 바람에 그 아파트가 비어 있었거든요. 어차피 다시 그 집으로 들어가실 일 없으시잖아. 나중에 이모님이랑 혹시나 못 살게 되시면 우리 집으로 오시면 되니까. 그 말에 혹하고 넘어갔던 것 같아요. 진짜 들으시는 분들에게 창피하네요. 제가 그렇게나 모질이 같고 멍청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엄마의 집을 정리했어요. 물론 엄마한테 이런저런 사정을 다 이야기하고서는 말이죠. 엄마는 못마땅해 하시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다른 말은 없으셨습니다. 나중에 그때 말려야 했다고 후회하시는 말씀을 하시기는 하셨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엄마의 아파트를 정리해 남편에게 30억을 줬습니다. 제 돈을 조금 더 보태서 말이죠. 말이 30억이지 그 돈은 엄청나게 큰 돈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평생을 구경조차 못하는 돈을 그렇게 덥석 주고받으니 남편으로서도 돈이 우스울만 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 정신줄을 놓아버린 거겠죠. 초반에는 사업이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저에게 카드도 주고 시댁 식구들에게도 카드를 주면서 펑펑 쓰라고 할 만큼 말이죠. 그리고 그쯤에 다시 시댁 식구들의 태도가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물론 남편에게 카드를 받았었으니 저에게 돈을 달라고는 안 했습니다. 다른 식으로 바뀌었죠. 너는 남편 잘 만나서 이게 무슨 복이니? 돈 많게 태어나는 것보다 똑똑하게 태어나는 게 더 힘든 거야. 아가씨 소리 듣게 해주는 남자 흔하지 않은 거 알죠? 이제 우리 집도 위치 동등해졌으니까 언니가 더 가졌다고 잘난 척하고 그러지 마세요. 제가 언제 잘난 척을 했다고 그러세요? 언니는 평생 그렇게 살아서 못 느끼겠지만 나는 느껴졌어요. 그니까 이제는 우리가 제대로 된 시집으로 생각하고 깍듯하게 대해요. 알겠죠?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시집살이를 시키려 하더군요. 뭐 갑자기 불러서 짐을 들어달라고 한다든지 갑자기 계획에 없던 평생 하지도 않던 김장을 하게 한다든지 뭐 그런 것 말입니다. 저에게 분풀이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왜 그 분풀이를 하고 싶었던 건지는 모르겠지만요. 본인들이 명백하게 잘못한 일에 말입니다. 남편은 점점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말이죠. 아이가 아빠를 보고 싶다고 해서 그 이야기를 전하면 버럭 화를 내기도 했어요. 내가 얼마나 바쁜데? 아니, 애가 아빠를 보고 싶어 하니까. 내가 지금 그런 걸 신경 쓰고 있을 시간이 없어.
사업하는 사람들 얼마나 시간 쪼개가면서 사는지 알아? 그 정도는 당신이 알아서 해결해. 애 달래는 거 하나도 제대로 못하면 당신이 대체 할 줄 아는 게 뭐야? 처음에는 그저 일이 너무 힘들고 정신없어서 그런 거겠지 했던 것 같아요. 본심이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겁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일이 터졌어요. 엄마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너희 이모가 미국에 들어가 봐야 한다는구나. 잠시 가는 거 아니고 아예? 미연이가 아예 들어와서 같이 살자고 했대. 네 이모도 나이 드니 자식 옆에 있고 싶은가 봐. 간다고 한 모양이야. 언제? 언제 갈 거래? 일단 3개월 정도 뒤로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더라. 일단 알겠어. 우리 집으로 들어오면 되니까 엄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박서방이 뭐라고 안 해? 뭐라고 하기는 뭘 뭐라고 해. 엄마 아파트 팔아서 본인 사업을 하는 건데 양심 있으면 당연히 엄마 모시고 사는 거지. 그건 내가 알아서 하니까 엄마는 그런 걱정하지 마. 알겠지?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기는 했지만 막상 남편에게 이야기하려니 겁 같은 게 나기는 하더라고요. 그쯤에 남편과 사이가 소원해져서 더더욱 그랬던 것 같아요. 하지만 남편이 모시기 싫다고 할 거라는 건 상상도 못했던 부분이기는 했습니다. 당연하죠. 엄마의 집을 팔아서 본인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3개월 뒤에 엄마 들어오셔야 할 것 같아. 어딜? 어디를 들어오시는데? 어디긴 어디야. 우리 집이지. 갑자기? 왜? 이모가 미연이한테 가서 사실 건가 봐. 정리하고 미국 나가신대. 남편은 뭔가를 생각하는 듯 한동안 아무 말이 없더군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손님 방으로 만들어둔 그 방 내가 알아서 꾸밀게. 엄마 바로 들어오실 수 있게. 제가 그렇게 말하기 무섭게 남편이 갑자기 팔짱을 끼더라고요. 그리고 단호한 표정과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얼굴과 목소리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그만큼 충격적이었다는 뜻이겠죠. 싫어? 뭐? 나 장모님 모시고 안 산다고. 한국말인데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못 알아듣고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것도 그 쉬운 말을 말이죠. 사람이 굉장히 큰 충격을 받거나 예상하지 못했던 말을 들으면 그렇게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 해보는 경험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나하고 약속했잖아. 그건 그때 이야기고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잖아. 무슨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는데? 나는 성공했고 나는 이제 하기 싫은 건 안 하고 살 수 있어.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이 먼저 나서서 모시고 산다고 할 때는 언제고? 내가 언제? 나 그렇게까지 이야기 안 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장모님 돈도 많으시잖아. 좋은 요양원에 보내드려. 그 말을 듣는데 순간 이성이 끊기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 느낌 아세요? 뭔가 머리에서 뚝 하고 끊기는 느낌 말입니다. 그때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뭐? 너 지금 요양원이라고 했어? 그리고 뭐? 너 지금 나한테 너라고 했냐? 이게 진짜 뒤질라고 확. 그렇게 말하며 저에게 손을 들어 손찌검을 하려고 하더군요. 한 번도 그랬던 적이 없어서 너무 놀라 심장이 벌렁거렸습니다. 나 당신이랑은 더 이상 못 살아. 이혼해. 누가 뭐 겁낼 줄 알아? 이혼해. 이제 나 너한테 아쉬운 거 하나 없어. 당장 우리 엄마 돈부터 내놔. 아이고, 그거 달라고 하면 내가 겁낼 줄 알고? 내일 당장이라도 돌려줄 수 있다. 이 집도 네가 산 거니까 내가 나가면 되겠네. 그리고 우리 부모님께 사준 집도 다 돌려줄게. 내가 그동안 더럽고 치사해서 다 돌려준다. 다 돌려줘. 이런 날을 얼마나 꿈꿨는지 알아? 저는 너무 충격받아서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저와 사는 동안 내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대갚아주는 상상을 하며 살았던 거예요.
저는 남편에게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대체 저에게 무슨 억한 심정이 그렇게 있어서 그런 생각을 했던 건지 모르겠더군요. 돈 많다고 요새 떨고 내가 그 꼴 봐주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이제 안 봐도 돼서 속이 다 시원하다. 부모한테 물려받은 돈 아니었으면 뭐 하나 제대로 된 거 없는 년이 기고만장해서는. 네 주변에 다 네 돈 때문에 있는 사람이야. 나도 너 돈 아니었으면 결혼 안 했어. 알아? 남편은 그런 말들을 한참이나 저에게 쏟아내고는 그대로 집을 나갔습니다. 남편이 집을 나가고 나서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아마 태어나서 그날이 가장 많이 운 날일 거예요. 한참을 울고 있는데 가장 친하게 지내는 친구에게 전화가 왔어요. 제가 엉엉거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하자 친구가 바로 우리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서는 무슨 일인지 묻더군요. 저는 그간의 모든 일을 친구에게 다 이야기했습니다. 몇 시간을 말이죠. 아무 말 없이 듣고 있던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일단 받을 거 다 받아. 어머니 집값이랑 시부모님 집도 일단 그것부터 받아. 어? 그 뒤는 내가 알아서 복수해 줄게. 제 친구의 직업이 검사였거든요. 늘 한다며 하는 친구였기 때문에 그 말을 듣는데 안심이 되면서 제가 뭘 하려고 저러나 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에 대한 원망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냥 친구가 하라는 대로 다 했어요. 이틀 뒤 통장에 엄마의 돈 30억과 제가 아파트를 사줄 때 당시의 금액이 꽂혀 있더군요. 그때 비하면 집값이 꽤 오른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런 건 철저하구나 하는 비웃음이 나왔던 것 같아요. 사업이 잘 되기는 하는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부하가 치밀어 오르기도 했고요. 저한테 그렇게 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꼴을 보는 게 배가 아프잖아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이혼을 했습니다. 서류상으로 완전히 정리를 다 한 거죠. 양육권은 당연히 제가 가지고 왔어요. 태어나서 아빠의 다정함을 제대로 한번 느껴보지 않은 딸은 아빠가 있으나 없으나 달라진 게 없다고 해서 내가 뭘 위해서 그 가정 같지도 않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나 하는 허탈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이혼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엄청난 소식을 들을 수 있었어요. 남편의 회사가 하루아침에 망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쫄딱 말이죠. 불법을 굉장히 많이 저지르시면서 사업을 하셨던데. 다 네가 한 거야? 내가 한 건 별거 없어. 그냥 살짝 치기만 했는데 먼지가 우수수 떨어지잖아. 알아서 망한 거야. 역시 그렇게 인성이 못돼 처먹은 인간들이 깨끗하게 장사를 할 리가 없지. 진짜 쫄딱 망한 거야? 왜? 걱정돼? 아니, 그게 아니라 정말 쫄딱 망했으면 해서. 너도 이제 깨달았구나? 그런 인간들은 회생의 여지가 없어. 그냥 원래 살던 밑바닥으로 다시 보내는 거 말고는. 쫄딱 망했어. 망하다 못해 빚더미에 앉게 생겼으니까 너는 두 다리 뻗고 자도 돼. 혹시나 돈 달라고 연락해도 절대 주지 마라. 알았지? 내가 바보냐? 바보라는 소리야. 그 말에 그 와중에 웃음이 나왔던 것 같네요. 남편은 정말 쫄딱 망했습니다. 빚쟁이들을 피해 도망을 다녀야 했을 정도로 말이죠. 시댁 식구들이 살던 그 집은 다시 팔아야만 했고 시아버지가 그렇게 좋아하던 골프장 회원권, 그리고 골프채, 시어머니가 좋아했던 명품 가방과 옷들, 시누이가 좋아했던 신발들마저 하루아침에 압류되어 다 가져갔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전에 살던 집보다 더 좁고 더 싼 곳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저와 결혼하기 전보다 상황이 더더욱 안 좋아진 거죠. 남편에게 연락이 올 걸로 생각했어요. 염치가 없는 사람이고 뻔뻔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나는 너 만날 생각 없어. 여보, 한 번만 만나자. 만나서 내 이야기를 좀 들어줘. 누가 네 여보야? 이혼 도장 찍은 지가 언젠데. 여보. 닥쳐. 나는 네 목소리 듣는 것도 소름이 끼쳐. 너무 싫어서. 제가 그렇게 만나는 것을 피하자 이번에는 찾아오기까지 했더군요. 그것도 시댁 식구들을 다 끌고서 말입니다. 아마 그날은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아가, 우리를 한 번만 용서해다오.
전에도 한 번이라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요. 아가, 그래도 우리 가족이었잖니? 저 가족 아니고 그 집 돈 나올 구멍이었잖아요.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하셨으면서. 언니, 제가 진짜 잘못했어요. 저희 식구들 이제 언니 말이라면 죽는 신용까지 할 수 있어요. 절대 복종하면서 살게요. 네? 이미 혐오하는 사람들과 제가 가족으로 묶이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그런 복종도 필요 없고 그냥 어디서 다른 물줄을 구하시던 아니면 원래 사시던 대로 사시던지 하세요. 저는 그 댁 식구 아니니까 이제. 남편이 무릎을 꿇더군요. 여보, 내가 미안해. 응? 우리 딸도 생각해서. 너 나 사랑한 적 없다며. 돈 보고 결혼한 거라며. 그때는 내가 화가 나서 내가 등신이니? 그 말을 또 믿게. 네 눈에는 내가 아직도 그렇게 보여? 여보, 그놈의 여보 소리 좀 그만해. 나는 이제 너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치가 떨리는 사람이야. 어디서 여보래? 나 참아주느라 더 힘들게 살지 말고 속 편하게 네 능력껏 알아서 사세요. 네?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저를 놓아주지 않고 붙잡고 울고 불며 매달렸지만 저는 그들을 봐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날도 끝까지 놓지 않아서 결국 경찰에까지 신고했고 말이죠. 물론 그들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저를 찾아오고 저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고 그러기는 했습니다. 저는 절대 넘어가지 않았고 말이죠. 지금은 접근 금지 신청까지 해둔 상태예요. 너무 귀찮게 해서 말이죠. 남편은 결국 돈을 갚지 못해 사기죄로 깜빵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마지막에 딸 이름을 들먹이며 아빠를 전과자로 만들 거냐 악을 써댔지만 이미 딸아이에게 남편은 죽은 거나 다름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건 아무런 타격을 주지 못했어요. 시댁은 날이 가면 갈수록 더 가관이 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네 전 아가씨 말이야. 아가씨? 내 전 아가씨를 네가 어떻게 알아? 나도 알고 싶지 않았는데 알게 됐다. 무슨 일인데? 네 이름 들먹이면서 돈 빌려보려 했다가 다들 너희 집에서 있었던 일 알아보고 손절한 모양이더라고. 돈? 빚쟁이들 때문에 그런가? 야, 그것 때문이면 다행스럽게. 명품 산다고 카드 돌려막기 하다가 그걸로도 안 돼서 사채까지 썼다더라. 뭐? 사채를 썼다고? 거짓말. 내가 그런 거짓말을 왜 해? 그것 때문에 지금 사는 그 작은 집도 다 날아가게 생겼나 보던데? 그래서 여기저기 돈 꾸러 다니는 거고. 너한테는 연락 안 왔어? 와도 내가 안 받았지. 그래, 앞으로도 받지 마라. 절대. 한 번 맛을 들여서 끊기가 쉽지 않아진 것 같더라고요. 그 돈을 쓰는 버릇 말입니다. 몰랐을 때는 몰라도 알고 난 다음이었잖아요. 돈이 많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말이죠. 그게 시댁 식구들에게는 저주가 된 거죠. 일단 아가씨는 앞서 이야기한 대로 명품을 사는 걸로 카드를 돌려막다가 사채를 써서 집까지 날려먹게 생긴 모양이었고요. 시어머니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백화점에서 아무것도 살 수 없으면서 가서 앉아있다가 남의 가방을 훔치려 한 적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초범이고 미수에 그쳐서 풀려났지만요. 시아버지는 그 전에 본인이 회원권을 끊어서 다니던 골프장 주변을 맴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곳에서 한때 골프를 같이 쳤던 분들을 만나면 아무렇지 않은 척 인사를 하면서 여전히 잘 사는 척한다고 말이죠. 차림새를 보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기도 했고 이미 망했다는 것을 다들 알고 있는데 말입니다. 원래 예전에 저 같으면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 불쌍하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와주려 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일을 겪고 사람이 변한 건지는 몰라도 완벽히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고 오히려 고소한 마음마저 들더라고요. 그걸 확실히 깨달았던 게 엊그제 시어머니가 찾아오셨을 때였습니다. 그날 제가 이 사연을 쓰겠다고 마음먹기도 했고요.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다. 오죽하면 내가 이러겠니? 돈 좀 빌려다오. 안 빌려줄 거지만 궁금은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얼마요? 제 그 말에 제가 돈을 줄 걸로 생각했는지 눈이 반짝이더군요. 그리고서는 액수를 말했는데 그 액수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순간적으로 웃음을 참지 못하고 시어머니 앞에서 웃었네요. 얼마였냐고요?
아니, 10억만. 여전히 정신을 못 차렸던 겁니다. 한 1,000만 원이라고 했으면 빌려줬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렸고 저를 호구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거겠죠. 5억도 어마어마한데 빌려줄 것 같으니 재빨리 10억이라고 한 게 말입니다. 아직 정신 못 차리셨네요. 저는 그 정도 되는 큰 돈을 빌려드릴 생각이 없습니다. 그럼 3억, 아니 1억. 한 100만 원 빌려달라고 하면 또 모르겠네요. 100만 원을 누구 코에 붙여? 예전처럼 사세요. 주제에 맞게. 그러면 될걸. 왜 없으면서 있을 때처럼 살려고 하세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서는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2년 전혀 나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화가 나기는커녕 통쾌한 감정만 들었던 것 같네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 일은 나에게서 완전히 끝난 일이라고 말이죠. 그 사람들을 봐도 동정심은커녕 조금의 정조차도 느껴지지 않는 것을 보면, 그리고 화도 나지 않는 것을 보면 말이죠. 그래서 훌훌 털어낼 수 있을 것 같아 오늘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시작할 때는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쓰다 보니 할 이야기가 너무 많고 제가 억울한 것도 많아서 길어진 것 같네요. 그래도 재미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쓰면서 재미있었거든요. 그냥 현실에 만족하고 감사해하며 살았다면 시댁 식구들은 지금도 좋은 집에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곳을 다니며 살았을 겁니다. 그놈의 욕심이라는 게 뭔지 말이죠. 물론 저희 시댁 식구들 인성이 글러먹은 것이 가장 문제였겠지만요. 그런 인간들에게 저 같은 며느리와 아내는 너무 과분했던 거죠. 굴로 들어온 멍청한 복도 이렇게 차버린 것을 보면 말입니다. 평생 후회하면서 살겠죠. 화려했던 한때를 떠올리면서 고통스럽게 말입니다. 저는 최고의 복수를 한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동의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정말 행복하게 저를 위해서, 그리고 딸아이를 위해서, 그리고 저희 엄마를 위해서 살려고요. 그러다 보면 다시 온전하게 행복해지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부디 그럴 수 있기를 기도해 주세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제가 잘한 게 맞는 건지 아닌지 많은 의견 달아주세요. 아마 그런 인간들에게 그렇게 한 것은 잘한 거라고 말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저는 그럼 이만 제 이야기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행복하고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힘든 일이 있으면 웬만해선 혼자 대강 털고 일어나는 성격이에요. 하지만 요 근래에는 정말 견디기 힘들어서 그런지 누구든 붙잡고 말하고 싶은 심정이 되었는데요. 그냥 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전 너무나 감사할 것 같아요. 제가 대학생일 무렵 한창 바쁘고 정신없이 살아가던 와중에 제 아내를 만나게 되었어요. 하지만 당시 아내는 고등학생이었고 아르바이트생과 손님으로 만나게 된 거라서 썩 쉽게 이뤄지긴 어려운 관계였답니다. 제가 몇 번 갔던 치킨집은 우리 가족들이 무척 좋아해서 즐겨 시켜 먹던 곳이었는데요. 대학생이 되고 나중에 친구들이랑 오랜만에 갔더니 가게 평수를 늘리면서 알바생을 쓰고 있더라고요. 신기해서 주변을 둘러보고 있던 중 주문을 받으러 나타난 한 여자분을 보고 저를 비롯해서 친구들은 모두 할 말을 잃었어요. 눈도 땡그랗고 얼굴은 엄청 작고 갸냘픈 턱선을 갖고 있는 데다가 피부도 무척 하얗고 머리도 길고 키도 크고 전체적으로 길쭉길쭉한 것이 일반 동네에서 보기 힘든 타입이었답니다. 뭐 주문하실래요? 그런데 어딘가 앳된 느낌이 들기도 하고 사실 저희도 막 대학교 들어간 초년생이었으니 그냥 비슷하게 우리 또래인 줄 알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수줍은 저는 말도 못 걸어보고 흑심이 있던 다른 친구 녀석이 말을 걸어서 대화를 나눠보고 우리는 나름의 충격을 받게 되었어요. 나이요? 저 고3인데요. 네? 고등학생이에요? 네, 바로 우리 또래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고3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 전년도였다면 우리가 고3일 때 고2였을 테니 이렇게 따지면 별 차이가 없는 거잖아요. 관심이 있어 하던 친구 녀석들은 그녀의 나이를 듣고 나서 아직 학생이란 생각에 호감이 확 떨어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전 여전히 호감이 남아있었고 그녀에 대한 마음은 꾸준했어요. 하도 자주 가다 보니까 그녀도 제 얼굴을 익혀서 이젠 뭘 주문할지도 알더라고요. 먼저 말을 꺼냈는데 전 왜 그 순간 그렇게 용기가 났던 걸까요? 스스로도 놀라울 지경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양념 반 후라이드 반에 감자튀김 드리면 될까요? 네. 저기 혹시 치킨 좋아하시나요? 네? 치킨이요? 저기 이제 더 이상 저는 못 먹을 것 같아요. 우리 가족들도. 그게 왜 그러냐면 손님 무슨 말씀이세요? 당황스러워하며 카운터 앞에 서 있는 그녀에게 전 결국 망설이다가 횡설수설 이를 질러버렸어요. 저는 그쪽이 좋아서 치킨을 사러 온 건데 너무 많이 먹어서 이젠 못 먹겠어요. 치킨 좋아하시면 제가 오늘 사드릴게요. 하필 많은 고백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바보같이 퍼붓고 만 건지, 키만 멀대같이 커가지고 나보다 어린 여동생에게 뭔 이런 촌스러운 고백을 해버린 건지 너무 창피했어요. 그래도 일단 이렇게 자주 가는 가게에 일을 벌릴 거라면 잘 되거나 혹은 다시는 얼씬도 안 할 각오를 해야 하거든요. 죽기 아니면 살기로 눈을 질끔 감고 얼떨결에 그렇게 고백을 해버렸어요. 만약 여기서 차이면 이제 우리 가족은 이 집 치킨은 더 이상 못 먹겠구나 하면서 말이에요. 그랬더니 돌아오는 그녀의 반응은 다시 생각해봐도 잊을 수가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간장치킨 좋아하는데 그럼 그걸로 바꿔도 될까요? 생글거리며 저를 쓱 쳐다보는 그녀의 눈망울에 제 얼굴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벌개지고 있다는 게 체감이 되더라고요. 그 이후로 전 그녀와 한층 더 편해진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며 인사를 나누게 되었고 제 마음을 확실히 알고 있는 그녀이긴 했지만 아직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이 부분은 예상을 했고 막 재촉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단지 제 마음을 전하고 싶었고 할 수만 있다면 그녀의 남자친구 자리를 예약이라도 해놓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용기를 냈던 거니까요. 정식으로 교제를 하진 않았지만 전 시간만 나면 치킨집에 들려서 잠깐 포장을 해가는 사이라도 말을 나누곤 했었어요. 연락처도 받아서 전화통화도 하고 그러다 보니 나름 그녀도 저에게 마음을 열었는지 이런저런 얘기들을 해주더라고요. 사실 저는 대학을 굳이 목표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럴 형편이 안 되거든요. 전 엄마 아빠가 안 계세요. 초등학교 무렵 엄마는 집을 나가셨고 아빠는 몇 년 전에 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여동생이랑 남동생이 있는데 얘네들 생각하면 제가 일을 해야 해요. 네? 이런 얘기들을 듣고 있자니 한참 그녀에게 푹 빠져든 저는 그걸 알고도 그냥 넘길 수가 없었어요. 집에서 어머니가 반찬을 하시는 날이면 혼자 자취하는 친구 녀석들 챙겨준답시고 잔뜩 싸다가 그녀의 집에 가져다 주곤 했답니다. 일부러 어머니께 김치를 담궈달라, 어머니 손맛이 좋다며 친구들 칭찬이 자자하다는 등 거짓말을 해가며 온갖 반찬들을 얻어냈었어요. 이렇게 챙겨주는 제 모습을 보고 그녀의 동생들도 저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었고 저도 왠지 모르게 그들에게 정이 가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오는 사이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되었고 드디어 20살이 된 그녀와 저는 정식으로 연애를 하게 되었답니다. 한창 만나다 군입대를 하게 되었고 간간히 전해오는 편지와 사진들을 주고받으면서 힘든 시기를 잘 견뎌냈어요. 이후 제대하고 나니 얼마간 잘 못 봤던 동안 그녀는 더욱 아름다워졌고 성숙해졌더라고요. 저 역시 앞으로 펼쳐질 미래들을 생각하다 보니 우리의 연애도 좀 더 어른스러워진 것 같았어요. 이후 그녀의 동생들도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고 다들 열심히 알바를 하면서 학비에 보태거나 장학금을 받기도 하는 등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흐뭇하게 연애를 하며 정식 교제를 한 이래 6년 정도가 지나게 되었어요. 그쯤 되니 저도 결혼을 슬슬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부모님께서는 그렇게 결혼을 하고 싶다면 여자친구를 데려와 보라고 하셔서 인사를 갔는데 다들 예쁘고 키도 크고 늘씬한 아내를 보며 어디서 이런 여자친구를 만났냐고 신기해하셨어요. 그간 가족들에게는 딱히 말하지 않고 조용히 고군분투하며 살아왔거든요. 그러나 이후 다시 저만 불러놓고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 결혼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것 같더군요. 듣자하니 그 아가씨 부모님도 안 계신다며. 밑으로 동생들도 2명이나 있고. 그럼 완전히 가장 아니야. 호진이 네가 그 집에 들어가서 가장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렇게 살 수 있겠어? 어머니, 부모님이 안 계시고 동생들을 그렇게 키우게 된 건 미연이 잘못이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부모님 마음도 이해하지만 오히려 미연이 힘든 상황에서 잘 자라왔다고 칭찬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 이 사람이랑 꼭 결혼하고 싶었어요. 저 역시 1, 2년 만나고 결정한 게 아니라 꽤 오랜 시간을 견고하게 굳혀왔던 마음이었기에 쉽게 바꿀 수가 없더군요. 그 이후로 우리 부모님이 결혼을 허락하신 뒤에는 뭐든지 일사천리로 일이 쉽게 진행되었어요. 저도 괜찮은 직장에 들어갔기에 수입은 누가 봐도 안정적이었고 집을 살 때에는 부모님이 좀 보태주셔서 이 또한 엄청나게 큰 부담은 없었고요. 처남과 처제는 각자 살 길을 찾기 시작했고 저와 아내는 둘만의 가정으로 완연히 독립해서 살게 되었어요. 결혼할 무렵 아내는 작은 텔레마케터 관련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이후엔 저에게 금전적으로 보탬이 되고 싶다며 다른 일을 알아보더군요. 전 딱히 어려울 게 없었는데 아내는 생각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오빠는 부모님 밑에서 공부도 하고 할 거 다 해서 잘 모를 거야. 난 뒤늦게라도 공부를 해보고 싶어. 그렇게 해서 재산도 차분히 불려서 오빠와 어머니 아버님께도 나름 도움이 되고 싶단 말이야. 생각해보니 한창 꽃다운 나이에 결혼할 때까지 동생들만 위하여 살았던 그녀였어요. 그런데다가 사실 아내는 좀 더 자기의 삶을 살 수도 있었는데 제가 결혼하자고 데려와 버렸으니 또 다시 자기만의 뭔가를 하게 될 기회를 놓친 셈이기도 했고요. 문득 내 인생 계획 안에 아내를 데리고 와서 맞추게 한 느낌이 들어서 한편으로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전적으로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아내는 부동산 관련 공부를 시작하겠다며 자격증을 따기 위해 열심히 학원을 다녔어요. 저도 당시에 일이 무척 바빠지면서 한 달에 2번 정도는 꼭 해외 출장을 다녀야 했어요. 시간도 늘 촉박했고 집을 비울 때도 많았지만 집에서 열심히 자기 개발을 위해 공부를 하고 있는 아내가 있고 드디어 내 아내란 자리로 저렇게 내 집에서 살고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 좋았어요. 고되고 힘든 출장을 마치고 오거나 평일에 업무를 마치고 오면 늘상 집에 아내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정말 제가 일생에 가장 힘들게 노력해서 얻은 것 중 하나가 아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당시 이렇게 고군분투하는 아내를 보니 저도 질 수 없어 일도 열심히 매달리면서 나름 조금씩 단계별로 올라가고 성취감도 함께 맛보게 되었답니다. 당신 때문에 은근히 나도 더 자극이 되고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아. 고마워 여보. 무슨 그런 말을 해. 당연히 나도 해야 할 일을 하는 건데 열심히 공부해서 꼭 보탬이 될 거야. 정말 여러모로 저에게 있어 신혼이란 꽤나 귀중한 의미를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가장 단맛이 나는 초기 2년을 보내고 3년 차쯤 될 무렵에도 전 여전히 출장 스케줄이 빡빡했어요. 그래도 그 사이 아내는 부동산 자격증을 따진 못했지만 현장에서 배워보기라도 하겠다며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늘 바쁜 남편이라 이런 상황도 잘 신경을 써주지 못했지만 나름 본인은 만족스럽게 잘하고 있는 것을 보니 그래도 흐뭇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너무도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출장길에서 일찍 돌아온 날 아내가 보이지 않아서 직장에서 늦나 보다 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오랜만에 제가 이렇게 일찍 온 거니 데리러 가서 저녁이라도 맛있게 사주려고 차를 갖고 가서 전화를 했답니다.
퇴근 시간을 대강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밖에서 유리문으로 사무실이 들여다 보이는데 제가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고 아내 사장님인 듯한 분이랑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계속 울려대는 전화기를 쳐다보는 듯해서 이제 받겠구나 싶어서 음식점 어디에 가자는 말을 속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아내는 전화기를 바로 뒤집어 두는 게 아니겠어요? 순간 저는 약간 충격을 받아 좀 얼떨떨했어요. 그래도 뭐 어쩌겠습니까. 일단은 엄연히 직장에 있고 같이 일하는 사람이랑 얘기를 하고 있던 중이니 그게 중요했을 거예요. 내가 아내를 곤란하게 한 것 같아서 일단은 전화를 끊고 그냥 말없이 기다리려고 하는데 살짝 뭔가 이상한 이미지가 확 스쳐간 느낌이 들었어요. 설마 싶어서 다시 눈을 제대로 뜨고 봤는데 아무리 봐도 납득이 안 되는 광경이 눈앞에서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제 아내가 글쎄 계속 말을 나누고 있던 그 사장에게 어깨동무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새로 취업한 곳 사장님이 무척 잘해주신다, 잘 가르쳐주신다고 해서 저도 감사하게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아무리 그래도 저런 스킨십은 말이 되지 않는 거잖아요. 거기다 이제 30대 초반인 아내에 비해 그 사장은 적어도 50살은 돼 보였거든요. 아니, 저게 뭐 하는 짓거리야? 하지만 전 이윽고 이 상태에서 5초도 되지 않아 벌어진 일에 그만 기함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말을 잇지 못했죠. 제 아내의 볼에 아무렇지 않게 그 사장놈이 입을 맞추었기 때문입니다. 이쯤 되면 차 안에서 멍청이 이 꼴만 보고 있는 제가 제일 이상한 것 같아서 당장 차문을 박차고 나가 뛰어들어갔어요. 당신, 아니 왜 여기를... 당장 떨어져.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뭐 하는 짓이냐고? 여보. 그러자 아내는 놀라서 팔을 그제서 풀고 사장은 얼굴이 허옇게 질러서는 연신 잔기침을 해대더군요. 그러더니 재빨리 겉옷을 챙겨서 이 자리를 피하려고 하는 것 같길래 전 바로 멱살부터 잡아 쥐었어요. 그런데 내 아내한테 뭔 짓을 하는 거냐고 소리를 빽빽 질러대는 저에게 사장은 자긴 아무 관계 아니라며 오해하시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하고는 도망가더라고요. 도망이라니. 그쯤 되니 그 멍청하게 텅 비어있는 공간에 저와 아내만 멀뚱하게 남아서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이상한 정적 안에 갇혀있게 되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내에게 잘못이 있는 건데 저는 왜 아내에게 입도 뻥끗 못하고 있는 건지 참 이해가 안 갔어요. 먼저 팔을 자연스럽게 걸치며 몸을 기울이던 것도 아내였고 솔직히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자체도 토악질이 날 정도로 괴롭지만 딱 봐도 마치 아빠 마냥 나이차 보이는 그 사장놈이 아내의 볼에 입을 맞출 때 가만히 웃던 것도 아내였어요. 이젠 여기서 아내가 뭘 더 설명한다고 해도 제가 이해할 수 있을 이유는 없다는 게 명백해졌고요. 그런데 더 미치겠는 건 외려 저한테 화를 내는 아내의 저 태도 때문이었어요. 아휴, 나 일하는 데까지 찾아와서 뭐 하는 거야? 게다가 멱살은 또 왜 잡는 거야? 당신 깡패야? 뭐라고? 지금 네가 그런 말을 할 때야? 네가 지금 뭐라는 건지 잘 모르겠어? 그러자 아내는 마치 준비라도 해놓은 듯 속사포처럼 말을 해대는데 어지러워서 눈앞이 하얘지더군요. 왜? 충격받았어? 그럼 뭐 어쩌게? 이혼이라도 하자고? 그래, 그럼 이혼해. 아니, 잠깐. 미연아, 너 제정신이야? 그게 네가 할 말이라고 생각해? 너 바람 폈어. 그거 나한테 걸렸다고. 그럼 뭐? 엎드려서 빌 줄 알았나 보네? 미안한데 난 당신이랑 안 살고 싶어. 그런 생각한 지 오래됐고 나야말로 당신한테 실망했고 정말 최악이라고 생각해. 이혼해. 뭐? 너 이런 사람이었니? 너무 미칠 것 같았어요. 아내는 정말 무서울 정도로 막무가내였고 제 마지막 남아있는 자존심까지 완전 다 깨부숴야 속이 시원한 사람 마냥 굴더군요. 도대체 제가 아내에게 뭘 잘못해서 이런 꼴을 당하게 된 걸까요? 차라리 제가 바람이라도 피웠더라면, 몹쓸 짓이라도 했었더라면
아무튼 납득이라도 할 만한 뭔가라도 있어서 처절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쪽이었다면 나았을 거예요. 갑작스레 이렇게 망치로 사람 머리를 때리듯 뒤통수를 치는데 전 제정신으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도저히 신혼집에 있을 수가 없어서 본가로 피하듯 갔고 이상해 보이는 제 상태의 부모님은 즉시 캐물으시더군요. 전 이성이고 뭐고 다 없어진 상태라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제가 본 광경을 그냥 줄줄줄 말해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일러 바치려고 일렀다기보다 넋이 나가서 마치 침을 흘릴 때 생각나는 대로 배설을 했다고나 해야 할까요? 세상에, 기가 막혀. 아니, 얌전해 보이던 애가 말도 안 나오네. 진짜 세상 무섭다더니 이런 걸 보고 하는 말이구나. 마음 같아선 정말 머리칼이라도 쥐어 뜯기라도 하고픈데 얼른 정 떼고 이혼해라. 그게 현명할 것 같다. 모든 사정을 다 들으신 저희 부모님은 너무 실망한 기색이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무섭고 담담한 얼굴로 그저 며느리에겐 아무 말도 안 하고 어떤 터치도 하고 싶지 않다며 그저 조용히 제가 이웃만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더군요. 사실 저도 그게 답인 것을 알고 있었고 아들인 제가 이렇게 박살나는 걸 보고 결코 참고 싶지 않으실 텐데 그냥 꼭 참으시는 모습에 죄송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렇게 사람이 돌변해버려서 갑작스럽게 이상해진 아내를 보고 있으니 전 조금도 적응을 할 수가 없어 회사도 당분간 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호진 씨, 무슨 일 있어요? 왜 갑자기 휴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집안에 일이 좀 있어서요. 전혀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지 않고 무슨 저에게 원수를 진 마냥 자기를 외롭게 했다는 등 다 모든 게 나 때문이고 내 잘못이라고 말해대는 아내를 납득할 수 없었어요. 억지로 받아들여 보려고도 했지만 이러다가 정말 정신병이라도 걸릴 것 같더군요. 결국 저는 도저히 이 꼴을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부모님의 행동하에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아주 지저분하고 골치 아프게 헤어지는 과정 중에 더 미칠 듯한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아내가 심지어 임신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입덧을 하느라 몇 번을 토하러 가고 진짜 이 꼴을 더 보고 있으려니 내가 내 숨이 붙어있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혼을 하는 게 맞겠더군요. 그래, 이혼하자. 도저히 당신 얼굴 못 보고 살겠어. 그래, 나도 바라던 바야. 다신 보지 말자. 가까스로 그렇게 생사를 잘라내듯 억지로 떼내게 되었으나 전 다시 복직을 하는 데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왜냐면 2, 3년을 거의 버리듯 폐인처럼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그나마 감사한 것은 부모님이 이런 저를 책망하거나 내쫓지 않으셨고 30대를 훌쩍 넘긴 아들이 이혼하고 다시 집에 들어와서 낮에는 자고 밤에는 술만 마시는 모양새를 견뎌오신 것입니다. 우리 아들 얼마나 마음이 상했으면. 하지만 나중에 어머니께서 갑상선이 안 좋으셔서 꽤 위독한 진단을 받게 되시니 그쯤 돼서야 저도 정신이 들더군요. 내가 모든 것을 손 놓고 있던 사이 세상은 계속 빠르게 변해가고 있었고 취업 준비를 하면서 맞닥뜨린 세상은 차가운 물에 얼굴을 담그듯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말없이 믿어주신 어머니가 저렇게 아프신 걸 보고 겨우 정신을 차려서 저도 취직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다시 바쁜 날들을 보내게 되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앞으로 정신 차리고 열심히 살게요. 어머니 병 걸리신 거 다 저 때문이에요. 저 때문에 마음고생하셔서 제가 어떻게든 잘 살아서 갚아 나갈게요. 아니다. 우리 아들이 마음 건강히 살 수 있으면 엄만 바랄 게 더 없어. 근데 그러던 차에 솔직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곳에서 연락을 받아보게 되었어요. 그건 바로 다름 아닌 전처, 아내의 남동생인 처남으로부터 받게 된 전화였습니다. 딱히 무슨 생각이 있어서 전화번호를 안 바꾼 것도 아니었고 그냥 무념무상이라 모든 걸 내버려둔 채 사람들 연락도 안 받고 살았는데요. 다시 일을 시작하면서 별 생각 없이
기존 번호를 그대로 쓴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그 번호로 처남에게 연락이 온 것입니다. 저를 매형이라고 부르며 입을 떼는 그 소리에 한 몇 초간 멍해져서 어떤 대꾸도 하기 어렵겠더군요. 목소리를 겨우 가다듬고 저도 답을 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요. 그런데 돌아온 처남의 대답은 제가 그 찰나에 잠깐 예상했던 그대로 보통 일이 아니었더군요. 매형, 죄송해요. 이렇게 연락을 드려서. 그런데 여기 와주시면 안 될까요? 부탁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일단은 무슨 일이고 어디를 오라는 것이냐고 저도 목소리를 다시 고쳐 냉정하게 되물었어요. 처음엔 저를 매형이라고 부르는 소리에 놀랐지만 길게 이어지는 처남의 말을 듣고 있으니 점점 이성이 돌아오면서 얼굴이 확 굳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처남이 와달라는 장소를 듣고 또다시 혀가 굳은 듯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희 누나 먼저 갔습니다, 매형. 이런 전화도 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죄송합니다. 제 생각만 했네요. 여기까지 듣고 나니 전 연신 이어지는 충격에 계속 망치로 얻어맞는 느낌이 들었어요. 뭐가 어찌되었건 전 사실 아내의 결말이 어떠하기를 상상해 본 적이 없고 뭔가 어떤 끝이 있을 거란 생각도 해보지 않았어요. 제가 아내를 용서해서라든지 아니면 덜 밉고 덜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제 온 청춘이 들어가 있는 시간 그 자체였기 때문에 그 문을 열기도 닫기도 무서워서 아무런 생각도 못한 채 묻어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내는 그냥 그렇게 가버린 겁니다. 제가 저 전화를 받기 전날 밤 겨우 상처를 억지로 얼러가며 새로운 직장에 적응하기 위해 잠을 청한 그 시간의 말이에요. 어리나간 상태로 장례식에 도착해보니 그 자리에는 처남과 처제와 몇몇 사람들이 뒤숭숭하게 오갈 뿐 거의 텅텅 비어있더군요. 처제는 저를 보자마자 처남을 노려보더니 도망치듯 자리를 떠버렸고 처남은 절 보자마자 울먹이고 달려와서 손을 잡더군요. 매형, 제 욕심에 불러서 죄송해요. 저희 누나 용서해주지 마세요. 하지만 불쌍하게 생각해주시면 안 될까요, 매형? 저도 마땅히 대답할 기분도 무엇도 아닌 상태라 그냥 마치 기계처럼 그대로 서서 아내의 영정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최근 사진이 없었던 것인지 저와 이혼할 무렵의 사진이더군요. 그래서인지 뭔가 더 속상하고 많은 생각들이 오갔습니다. 겨우 장례를 마치고 나니 기간 내내 눈치를 보고 있던 처제가 다가와서 제 손에 뭔가를 쥐어주고 가더군요. 아무래도 저에게 면목이 없어서 말도 못 걸고 있었던 것 같고 생각 없이 저를 불렀다며 자기 오빠를 원망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 처제가 저에게 주고 간 것은 하얗게 접혀있는 편지였어요. 글씨가 비쳐 보이길래 얼핏 보아하니 왠지 아내가 쓴 것 같더군요. 그걸 열어서 보니 꽤 여러 장인 것 같은데 그중 저에 대한 얘기가 있는 것을 전해준 것 같았습니다. 앞뒤로 이야기가 더 있는 것 같은데 제 얘기가 있는 부분만 처제가 따로 빼서 준 것 같았어요. 아마도 유언장이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우린 어릴 때부터 편지를 많이 주고받았고 군대에 갔을 때도 수도 없이 주고받았던 아내의 글씨는 대충 봐도 한눈에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런 글씨로 적혀져 있는 내용을 읽고 나니 전 거기에 답할 수가 없어서 가슴이 비비 꼬이듯 괴로워졌습니다. 그 내용을 다 옮길 순 없지만 대강은 이렇더군요. 평생 아빠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는데 나이차도 많이 나고 어른의 느낌이 컸던 부동산 사장에게서 아빠의 느낌이 들어서 자기가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다고요. 결혼이며 뭐며 다 자기가 원해서 한 것은 아니라서 뭔가 공허한 느낌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비로소 자기의 필요한 부분들을 다 채워주려는 사람이 그 사장인 마냥 바보 같은 짓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지나고 보니 자기가 제 삶에 끌려온 것 같았지만 가장 안전하게 보호해 주었던 것은 결국 저인 것 같다며 이제 와서 극심하게 후회를 한다더군요. 아무리 후회를 해도 용서받지 못할 걸 알고 하루하루 괴로운 마음으로 살다 견딜 수가 없어서 이런 선택을 하게 되었다. 그저 미안하다.
이제 와서 말해서 면목이 없지만 여전히 저를 사랑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끝맺어지는 편지를 보고 있으니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지기 직전에 받게 된 편지였다면 전 뭐라고 답했을까 한참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물론 이런 비극적인 일로 넘어가는 것은 결탄코 반대이지만 그렇다고 나는 두 팔 벌려 울면서 다시 아내를 끌어안을 수 있었을지, 아니면 여전히 사랑하는 마음은 있으면서도 이제 물과 기름처럼 두 번 다신 하나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전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내를 용서할 수 있는지 아닌지, 아직도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따질 순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아내가 이런 선택을 하기 전으로 돌릴 수만 있다면 전 여한이 없을 텐데, 이것으로 전 새로운 상처를 이어받고 또다시 일상이 마비가 되어 있어요. 부모님들도 뒤늦게 소식을 전해 들으시고 일절 말씀이 없으시고 저에게 이렇다 저렇다 훈계를 하진 않고 계십니다. 전 이런 상황에서 다시 또 일어나서 홀로 걸어가야 할 텐데 좀처럼 기운이 나질 않아요. 어떻게 일어서야 할지 정말 답을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걸 알지만 말입니다. 전 본래 그다지 정의로운 성격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불편한 걸 좋아하고 견디는 성격도 아니에요. 살다가 도저히 이건 못 볼 꼴이다 싶으면 선을 긋긴 하는 편인데요. 딱 저희 동서들 간의 관계가 그래서 참 힘들더라고요.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힘든데 거기다가 위아래로 동서들까지 신경을 써야 하니 정말 괴로웠어요. 이래서 아들 부잣집엔 시집 가는 거 아니라고 하나 봅니다. 저희 남편은 정말 딱 하나도 없이 아들만 오형제예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독수리 오형제라고 놀리긴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시스템은 정말이지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전 이 집에서 셋째 며느리이고 제가 막내 동서이다 보니 위에 있는 손익동서들 비위 맞추느라 보통 고생을 한 게 아니었어요. 두 분 다 얼마나 예민하고 기싸움이 심한지 막내로 들어온 저를 어떻게든 쟁취하려고 엄청 용쓰시더라고요. 제가 그나마 양쪽에 잘하려고 하다 보니 조금씩 무뎌지긴 했었어요. 그렇게 막내 자리를 지키고 있을 무렵 이후 넷째, 다섯째 도련님들이 의도치 않게 같은 해에 결혼을 하게 되셨어요. 아버님 없이 홀로 살아오신 어머니께는 정말 경사 중에 경사였는데요. 그래서 툭하면 가족들 다 모여서 밥을 먹기도 하고 여행을 가자는 둥 활발하게 약속을 잡으시더라고요. 저도 동서들이 들어왔으니 성향이 궁금하기도 하고 다소 센 성격이신 손익동서들을 생각하니 몇 번은 얼굴 마주보며 서로 파악하는 게 필요하긴 하겠더라고요. 아예 얼굴을 잘 안 보는 집안도 아니고 저희 시댁은 너무 많이 봐서 탈인 집이니까요. 그래서 한번 어머니 댁에서 다들 만나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상견례 때 한 번씩 보고 결혼식 때도 보고 신혼여행 이후 인사 왔을 때도 보긴 했어요. 그때 제가 느낀 건 넷째 동서는 좀 무뚝뚝하고 말주변도 없는 타입이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알 수 없는 성격이더라고요. 그에 반해 막내 동서는 엄청 싹싹하고 인사도 잘하고 활발하고 여기저기 붙어서 서글서글하게 구는 타입이라 확실히 어른들이 좋아하실 스타일이었어요. 나이는 제일 어린 데다가 애교도 많고 낯도 가리질 않으니 분위기를 편하게 해주더라고요. 어머님, 이거 과일 제가 깎을게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과일 하나는 잘 깎거든요. 아이고, 그래, 한번 깎아봐. 어머, 형님 근데 형님 이번에 사신 옷 맞죠? SNS에서 봤는데 사진보다 더 예뻐요. 얼굴도 훨씬 어려 보이시고요. 그래? 고마워, 동서. 칭찬해주니까 기분 참 좋네. 그래도 얼핏 보면 넷째 동서도 성격이 나쁜 사람 같진 않은데 막내와 달리 잘 어울리지를 못하니 그게 좀 안타깝긴 했어요. 넷째야, 이것 좀 설거지 해가지고 와라. 아, 네, 어머님. 너 저번처럼 거품 묻어있으면 안 된다. 알겠지? 네. 뭔가 주눅이 들어있는 것 같기도 하고. 동서,
이런 건 빨리빨리 해야지. 손이 좀 느리네. 하는 손윗동서분들의 말에 네, 죄송해요. 제가 손이 느려서 앞으로는 서두를게요, 형님. 하며 우물쭈물하는 모습이 안쓰럽더라고요. 왠지 처음 시집 왔을 때 손윗동서들 기에 눌리고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 같은 것도 잘 몰라서 헤매기만 하던 제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저런 타입이 처음에 마음을 잘 먹지 않으면 계속 겉돌고 힘들어질 텐데 싶어서 약간은 마음이 갔어요. 그런데 역시나 제 예상대로 상황이 흘러가더라고요. 저희 손윗동서분들은 눈치가 엄청 빠른 분들이고 본인 입맛에 맞게 빨리빨리 움직여주지 않으면 금세 머릿속으로 판단을 내려버리시는 분들이에요. 그게 어떤 판단이냐 하면 자기 편으로 삼아서 끌고 갈지 아니면 반대로 넘겨서 적대시할지를 결정하는 거죠. 막내 동서는 눈치가 애지간히 빠른 게 아니어서 바로 손윗동서 두 분에게 착 달라붙어서 이런저런 질문을 하고 연락도 하고 벌써 개인 톡도 해가면서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후에 동서들끼리 모여서 밥을 먹자고 했는데 일단 한 번만 참석하고 이 다음에는 되도록 미룰 예정으로 나가보았어요. 그런데 이거 막내 동서가 생각보다 성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여자들끼리 다섯이 만나서 밥을 먹는데도 연신 먹는 것들을 챙겨가면서 말을 걸어대는데 손윗동서분들은 본인들을 깍듯하게 챙기는 막내 동서가 엄청나게 마음에 든 눈치였어요. 하긴 저에게도 여간 친근하게 대하는 걸 보니 그게 싫진 않더라고요. 이거 드셔보세요. 이렇게 드시면 정말 맛있어요. 어머, 근데 어쩜 그렇게 눈가에 주름이 하나도 없으세요? 제가 만약 40대가 된다면 형님들처럼 나이 들 수 있었으면 소원이 없겠어요. 이런 40대라면 나이 드는 게 뭐가 무섭겠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무슨 그런 소리. 그래도 듣기는 좋네. 동서는 참 말도 예쁘게 해. 본래 이런 소리들은 남한테 하는 걸 들으면 아부라는 게 딱 느껴지지만 내가 들으면 정말 진실된 날 향한 소리로 들려지잖아요. 손윗동서들도 그렇고 저도 기분이 좋기는 하더라고요. 그렇게 화기애애하게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는 사이 유독 한쪽만 침울하게 조명이 꺼져 있었으니 바로 넷째 동서가 앉아있는 자리였어요. 딱히 화가 난 것도 뭔가 우울한 일이 있는 것도 아니었겠지만 무표정인 상태로 그냥 나온 밥을 먹고 손윗동서들이 질문하는 것도 단답형으로 말하거나 계속 혼자 생각하듯 멀뚱멀뚱 있으니 그런 모습이 썩 예뻐 보일 린 없었어요. 무슨 생각을 해? 왜 이렇게 말이 없어? 아, 형님, 죄송해요. 제가 원래 숫기가 좀 없어서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리가 자리인데 입 딱 붙이고 있으면 되겠어? 그런 거 예의가 아니야. 죄송합니다, 형님. 하지만 그렇다고 넷째 동서가 딱히 예의가 없었다거나 함부로 대하고 그러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후에 완전히 판세가 뒤바뀌어서 제가 가장 싫어하고 진저리가 나는 여자들만의 그런 게임이 시작되어 버리게 되었답니다. 바로 손윗동서 분들과 눈치 빠른 막내 동서에 합의되어 넷째 동서를 대놓고 왕따시키고 함부로 하는 흐름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날 뭔가 느낌이 안 좋다 싶었지만 다음날 바로 저한테 둘째 동서한테 전화가 걸려왔더라고요. 이봐, 동서. 아무래도 넷째는 좀 성격이 너무 우울하고 어두워 보이지 않아? 서방님은 왜 저런 애랑 결혼한 건지 이해가 안 가네. 솔직히 우리 형제들 중에서 제일 직업도 좋으신데 말이야. 아, 친정이 좀 산다고 그랬나? 그래서 그런지 멀뚱하게 서서 시키는 말이나 대답하고 앉아있고 완전히 우릴 무시하는 거지 뭐야? 그에 비해 막내 동선 얼마나 수더분하고 착해? 나 그렇게 부침성 좋고 싹싹한 요즘 20대는 처음 본 것 같아. 자기도 그렇게 생각 안 해? 아, 네? 나는 정말 이해가 안 돼. 그러고 있는 꼬라지가 너무 보기 싫다니까? 아무래도 한마디 해야겠어. 다짜고짜 저렇게 험담부터 하는 모습이 솔직히 좀 한심하게 느껴지면서도
저 역시 넷째 동서가 너무 무뚝뚝해 보이는 모습엔 약간 신경이 쓰이긴 했었어요. 일단은 이 흐름에 당장 들어갈 순 없고 그냥 대충 손윗동서들에게 맞장구 쳐드리면서 지켜보기만 했는데요. 글쎄 생각지도 못했던 막내 동서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더라고요. 둘이 나이는 동갑인 걸로 알고 있고 같은 해에 결혼을 했는데 그래서 더 만만하게 보는 것일까요? 넷째 동서를 빼고 귀엽고 손윗동서들이 만들어버린 단톡방이 있는데요. 거기서 막내 동서도 저 역시 같은 뜻인 줄 알았는지 꽤 어마어마하게 자기 손윗동서인 넷째에 대한 험담을 하더라고요. 아무리 더 위에 동서들이 힘이 세고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왔다지만 엄연히 막내에게 있어서 넷째 동서는 손윗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말하는 거 하나하나 어이가 없고 무례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사실 형님들, 저도 넷째 형님이 좀 이상하다고 느끼긴 했거든요. 저번에 다들 얘기하시는데 계속 뾰루퉁하고 입도 삐죽거리는 것 같고요. 제가 동갑이니까 그래도 편하게 잘 지내고 싶어서 말을 걸었는데 그때 아주버님이 아무리 그래도 손윗사람인데 거리를 좀 지키라며 대뜸 말씀을 하셨어요. 전 너무 무안해서 속상하더라고요. 원래 아주버님이 예의를 많이 따지시는 분인가요? 막내 동서가 말한 이 상황을 저도 잘 모르긴 하지만 제가 아는 넷째 서방님은 별로 이렇다 저렇다 말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듣고 좀 놀랍기도 했고요. 그렇다면 정말 막내 동서가 뭔가 실례를 한 게 아닌가 혼자 생각을 하고 있었답니다. 근데 글쎄 아주버님 성향도 잘 모르면서 이어가는 막내 동서의 말은 약간 선을 넘었더라고요. 제가 볼 땐 넷째 형님이 아주버님한테 제 험담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말 걸어도 표정이 계속 안 좋고 나중에 집에 갈 때 인사하려고 했더니 그때 아주버님이 저보고 뭐라고 하셨거든요. 너무 마음이 안 좋았지만 이런 얘기를 저희 남편한테 하면 형제끼리 다투게 될까 봐 걱정스러워서요. 뭐? 정말? 아니 정말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동서 험담을... 솔직히 이것만으로 뭐가 어떻다 상상 정도야 할 수 있겠지만 확실한 건 아니잖아요. 막내 동서가 어떤 식으로 편하게 넷째 동서에게 말을 걸었는지도 정확히 모르고요. 그런데 그걸 험담을 했을 거라는 둥 본인 남편에게 말하긴 신경 쓰인다면서 여기 손윗동서들과 저한테 말을 하는 건 괜찮은 건지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더라고요. 손윗동서들은 그저 자기들한테 싹싹하게 구는 막내 동서 말만 들어줘가며 맞장구를 쳐주는데 진짜 우습지도 않았어요. 속상했을 테니 우리들이 잘해주겠다며 불편한 것 있음 대신 혼내주겠다고 하는데 거기서 막내 동서는 계속 본인 얘기만 하고 넷째 동서 험담만 하더라고요. 이런 분위기가 점점 거북해지기 시작했고 한 사람만 빼고 의도적으로 왕따시키는 그 단톡방에 계속 머무르기도 좀 그렇더라고요. 게다가 셋이서들 붙어서 맨날 늘어놓는 화제는 정말 한심하기 그지없었어요. 처음에는 넷째 동서 얘기로 시작해놓고선 부부싸움 얘기며 어머니 험담이며 서로 자랑을 했다가 또 누가 너무 자랑하는 것 같으면 은근히 깎아내리기도 하고요. 전 갈수록 이 단톡방이 너무 바보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게다가 어머니께서 국수를 먹자며 집으로 부르셨던 날, 다 같이 모였는데 그날은 정말 넷째 동서가 안쓰러울 지경이었어요. 막내 동서가 아예 대놓고 넷째 동서를 무시하더라고요. 형님, 거기 국그릇 다 갖고 나오세요. 거기 안쪽에 있잖아요. 제 말 뭔지 못 알아들으시겠어요? 아휴, 우리 형님 손이 참 많이 가는 분이네. 이래놓고 또 아주버님한테 일러바치면 저 서운해요. 그러니까 말이야. 참 답답해, 답답해. 저래서 집안일은 제대로 할런지 모르겠네. 옆에서 그릇을 꺼내던 제가 외려 놀래서 둘을 쳐다볼 지경이었는데 넷째는 굳은 얼굴로 우뚝 서 있기만 하더라고요. 보다가 좀 안 됐다 싶어서 제가 대신 자리를 알려주고 꺼내주긴 했는데 막내 동서는 왜 도와주냔 표정으로 저를 의아하게 쳐다보더군요. 진짜 요게 보통이 아니네 싶어 꿋꿋이 그냥 옆에서 챙겨주었어요. 나중에 국수를 하고 부침개에 구워서 고기를 다 같이 먹는데도
셋이서 돌아가면서 얼마나 넷째 동서를 불러대고 시켜대는지 밥을 못 먹게 하더라고요. 제가 대신 간다고 해도 앉아있으라고 하고 막내 동서까지 은근히 둘이 설거지를 하는 중에 계속 넷째 동서만 일을 시키는 게 보여졌어요. 생각할수록 이런 어이없는 왕따 노름이 너무 싫어졌고 나이들을 헛으로 먹은 건가 싶어 다 짜증이 나더라고요. 결국 며칠 지나 전 최근에 맞벌이를 시작해서 바쁘다는 핑계로 넷째 동서만 따돌리고 모여있던 단톡방을 나와버리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명절이 되어 또 모였는데 저 없이도 얼마나들 활발하게 그 방에서 영양가 없는 욕이나 하며 잘 어울려 다녔는지 손익동서들과 막내 동서는 아주 돈독한 관계가 되었더라고요. 넷째 동선 이제 시댁에 오는 게 정말 고문처럼 느껴지겠다 싶을 정도였어요. 안 그래도 여기 올 때마다 힘들어 보이던데 이날은 진짜 저러다 못 버티겠다 싶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제가 따로 넷째 동서에게 연락을 했어요. 저희 남편에게도 그리고 넷째 서방님에게도 동의를 구하고 둘이서 잠깐 차라도 마시자며 서로 올라가는 길 중간에서 만났는데요. 여자들끼리만 할 얘기가 있다며 불러서 제가 간단하게 빵이랑 차를 샀는데 여전히 넷째 동서의 얼굴은 좋지 않더라고요. 일단 제가 보자며 이렇게 붙잡긴 했지만 조금씩 말을 건네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넷째 동서도 상당히 할 말이 많았던 것 같아요. 매번 반응도 말도 무엇도 없어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몰랐는데 이때 얘기를 나눠보니까 많은 걸 속에 담고 겉으로 표현을 하지 않았을 뿐이더라고요. 사람이니 당연히 느끼는 바가 있고 그걸 얼마나 티를 내냐 마냐의 차이였던 것 같아요. 한참 제가 말을 걸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 늦게 자기 속을 풀어놓는데 제가 넷째 동서였으면 정말 어떻게 버텼을까 싶어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저도 알아요. 저 눈치 없고 손도 느리고 좋은 인상 아닌 거요. 그래도 늘 그냥 수동적으로 살아와서 이런 관계가 힘들긴 했지만 결혼해서 이렇게 힘들게 돌아가며 조리돌림을 당할 줄은 몰랐어요. 얘기를 파고들다 좀 더 깊게 가다 보니 이전에 넷째 서방님이 막내 동서에게 한마디 한 것도 이유가 다 있었더군요. 막내 동서 말로는 자기는 친근하게 지내보려고 말을 걸었는데 대뜸 아주버님이 나중에 화를 냈다고 했었거든요. 알고 보니 그때 막내 동서가 우리에겐 말을 안 했지만 넷째 동서에게 다짜고짜 반말로 말을 막 걸었다는 거예요. 너랑 나는 동갑이니까 우리끼리 호칭 같은 거 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야야하며 지내자. 어른들 있는 데서만 호칭하고. 그런데 그 말에 넷째 동서는 당장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지 몰랐던 것 같고 그때 역시 멀뚱멀뚱하게 있었나 봅니다. 하지만 그 말을 옆에서 직접 들은 넷째 서방님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아닌 것 같아서 집에 가는 길 막내 동서를 불러 세워서 한마디 했던 것이고요. 아무리 그래도 그건 좀 그렇지 않아요? 호칭이라는 게 괜히 있는 게 아닌데. 본인이 잘못한 내용은 하나도 하지 않고 쏙 빼놓은 채 아주버님이 자기한테 한 말에 기분이 나쁘다며 그조차도 넷째 동서가 분명히 험담한 걸 거라고 몰아가는 막내 동서. 진짜 보통 성격이 아니더군요. 결과적으로 그 일로 인해서 넷째 동서는 더욱 크게 괴롭힘을 당하게 되었지만 이게 더 악화가 될까 싶어 본인 남편에게 말도 못했고 그러다 보니 시댁은 갈수록 가기 싫어지고 무섭고 왜 안 가려고 하냐는 남편과 싸우게 되어 우울증과 화병에 시달렸다는 겁니다. 아마 넷째 서방님도 이 사실을 알면 가만히 있을 성격은 아니니 일이 더 커질 것이고 동서는 그냥 자기 혼자만 참으면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꾹꾹 참았다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제가 물어봐주고 힘들었겠다고 말을 해주니 그제서 좀 위로가 되고 숨구멍이 트인다면서 엉엉 우는 게 아니겠어요. 고마워요, 형님. 이렇게 저 불러내서 말도 시켜주시고. 고마워요, 정말. 아니야, 동서. 내가 동서 이렇게 힘든 줄 몰랐네. 알았다면 진즉에 챙겼을 텐데. 30대인 저와 나이 차이도 좀 있어서 그런지 안 그래도 애 같은데 서러움을 꾹꾹 누르고 있다가 펑 터트리며 통곡을 하는 걸 보니까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나이 차이가 꽤 있는 여동생처럼 느껴져서 저도 계속 달래주고 얼러주었어요. 그렇게 다독이고 빵도 잔뜩 사서 안겨준 뒤 이후로는 너무 걱정 말라고, 내가 같이 있으니 괜찮을 거라고 등 두드려서 올려보냈어요. 이후 수년이 지난 동안 전 계속해서 넷째 동서와 같이 있어주고 이것저것 알려주면서 챙겨주게 되었어요. 그러더니 다른 동서들과 슬슬 거리가 생기면서 은근슬쩍 넷째 동서 편을 기울고 있었냐면서 불만들이 터져나오더군요. 기어코는 그 앙큼한 막내 동서마저 제가 우습게 보였는지 아예 대놓고 빈정거리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 셋째 형님도 대단하시다. 저희랑 그렇게 넷째 형님 욕할 때는 언제고 이젠 그쪽에 가서 붙으시는 거예요? 큰형님이랑 둘째 형님이 너무 불쌍해요. 이런 말을 해대는 막내 동서를 보니 왜 넷째 동서가 시댁에 오면 손윗 동서들보다 자기보다 아랫사람인 막내를 그렇게 무서워했는지 알겠더라고요. 내가 무슨 같이 욕을 하면 편까지 들었다는 거야? 동서, 말이 좀 지나치네. 지나치긴요? 솔직히 맞잖아요. 안 그래요, 형님들? 그래, 막내 동서 말이 맞지. 셋째 동서 그렇게 혼자 단톡방 나가더니 참나, 이러려 그런 거야? 그래, 뭐 어디 편에 붙을진 자기 마음이지. 근데 자기 하는 행동이 너무 어이가 없긴 해. 아유, 형님들, 셋째 형님 얼굴 보세요. 저러다 화내시겠어요. 무서워라. 우리 그만해요, 이제. 몇 번 다시 사이를 붙여보자고 노력하는 움직임도 있었지만 어느새 그 세 명과 저와 넷째 동서 2명의 관계로 완전히 틈이 갈라져 버렸어요. 아이들끼리 만나서 놀던 것들, 형제들끼리 만나는 모임도 그렇게 틀어져 버리게 되었고요. 완전히 저는 그 무리에서 배신자가 되었고 어쩌면 넷째 동서보다 더한 미움과 증오를 한 몸에 받게 된 채 무시를 당하게 되었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분하고 열받고 쫓아가서 싸우고 싶긴 했지만 명절 때만 그럭저럭 잘 피하면 되도록 시댁 모임은 피해보자는 생각으로 견뎠어요. 그리고 도저히 참다가 안 되어 남편에게 이런 일을 털어놓기도 했고요. 남편은 듣고 무척 놀랬고 제가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당분간 시댁 모임도 우리끼리 별개로 어머니를 찾아뵙겠다고 했더니 차마 그러지 말란 말을 못하더군요. 그렇게 저와 넷째 동서도 함께 다니며 그들과 별도로 움직이게 되었어요. 이후 1, 2년이 좀 지났는데 전 믿을 수 없는 엄청난 빅뉴스를 듣게 되어 한동안 얼떨떨했어요. 앞서 말했던 시댁 일과는 전혀 별개로 제 개인적인 일인데요. 좋기도 하면서 근심도 그만큼 커지는 뉴스였답니다. 내용인즉슨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 청약을 걸어두었던 곳이 있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이름만 들어도 기분이 좋아지는 브랜드 아파트에 당첨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왜 좋은 일은 늘 애매하게 걸쳐서 오는 건지 딱 이때가 아니면 좀 더 빠른 시기에 소식이 있었다면 대출받아서 들어가는 것도 어렵지 않았을 텐데 말이에요. 남편의 사업은 1년 전부터 꽤 위기였는데 갈수록 내리막길을 치면서 결국 빚도 너무 많이 늘게 되었고 더 이상 다른 곳에 대출을 얻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애 둘을 키우면서 그 브랜드 아파트의 평수나 환경, 주변 입지들을 생각하면 이렇게 힘든 저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단비 같은 환경이 되어줄 것이었는데 눈앞에 떡을 보고도 먹을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처음엔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했는데 뒤로 갈수록 차라리 안 되는 게 나았겠다. 이건 생고문도 아니고 외려 힘든 우리의 요즘 사정을 더 각인시키는 것처럼 느껴지며 괴로워지더라고요. 어디 돈을 빌려볼까 생각했지만 시댁이나 친정이나 썩 상황이 좋지도 않았고 가뜩이나 시댁은 형제들끼리 사이가 나빠져 있는지라 이런 말들을 쉽게 꺼낼 수도 없었어요. 사실 좋았다고 해도 어디 말을 꺼내진 않았겠지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파트 잔금을 치르기엔 너무 무리였기에 어렵사리 된 곳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는데요. 남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안 그래도 힘든 이때
이걸 받아들이자니 좀처럼 마음이 놓이지 않았나 봅니다. 자기가 백방으로 좀 더 알아보겠다고 했지만 솔직히 저는 기대가 되지 않았어요. 근 1년간 남편의 사업이 무너지면서 매번 그 소리만 해왔고 우린 경제적으로 너무나 많은 다툼을 해왔기 때문에 이 상황에 이혼까지 안 간 것이 어쩌면 다행이라고 볼 수 있었거든요. 자라나고 있는 애들을 보니 너무 한숨이 나오고 당장 저도 직장을 다니곤 있지만 대출은 조금도 여유가 없다 보니 그저 눈물을 머금고 앞으로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생각이 많아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저녁 오랜만에 그것도 아주 갑작스레 넷째 동서로부터 전화가 걸려오게 된 것입니다. 사실 전화 받을 기분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평소 연락을 자주 하진 않는 편이니 어쩔 수 없이 받게 되었는데요. 넷째 동서는 제가 전화를 바로 받자마자 용건부터 말을 하더라고요. 형님, 저희가 돈 빌려드릴게요. 이자 같은 건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평소에 그 딱딱 떨어지는 무뚝뚝한 톤으로 말을 하는데 내용이 너무 갑작스럽다 보니 대꾸를 할 수가 없었어요. 무슨 돈을, 어디서 무슨 얘기를 듣고 와서 저러는지 잠깐 이해가 안 돼서 할 말을 고르고 있는데 바로 말을 이어가더군요. 아주버님이 저희 남편에게 상담해 오셨더라고요. 대출 어느 정도 필요하신지 들었으니 저희가 곧 마련해서 준비해 드릴게요. 넷째 동서는 정말 숨 쉴 틈도 없이 빠르게 이야기를 이어가더군요. 그제서 저도 대화에 끼어서 말을 꺼냈어요. 아니, 동서, 잠깐만. 그게 무슨 얘기야? 그게 얼만지 알고 동서네가 빌려준다고 하는 거야? 저기, 말은 고마운데 나도 마음 같아선 빌리고 싶은데 우리 당분간, 아니 10년이 지나도 그 돈 쉽게 못 갚아. 이런 얘기 우리 하지 말자. 일단 말은 고마워. 얼떨떨하면서도 이런 사정을 다 오픈하게 되니 외려 더 비참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저한테 상의 없이 가서 이런 집안 경제적인 이야기를 탈탈 털어버린 남편도 원망스럽더군요. 동서랑 얼른 전화를 끝내고 남편에게 전화해서 난리를 치렸는데 넷째 동서가 바로 말을 끊고 들어왔어요. 형님, 그럼 30년으로 할게요. 그 안에 걸쳐서 여유 되시는 대로 갚아주세요. 물론 큰 돈이긴 하지만 저희 그 돈 당분간 없다고 죽을 정도는 아니거든요. 저희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여기까지 얘기를 듣고 있자니 전 깊은 한숨을 토해내면서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게 되더군요. 무슨 반응을 하면 좋을지를 몰랐어요. 사실 저도 연달아 거절할 수 있을 정도로 쉬운 돈이 아니니까요. 거절할 수도 냉큼 받을 수도 없는 괴로운 상태에서 멀뚱멀뚱 벽만 쳐다보고 있는데 다시 넷째 동서가 말을 이어가더라고요. 형님, 저 진짜 형님께 감사하게 생각해요. 형님 아니었으면 저는 신혼 초에 결혼 생활 이어가기 정말 힘들었을 거고 우리 유진이 임신하고 낳고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없었을 거예요.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그렇게 괴로웠는데 형님이 저를 끌어내주셨잖아요. 결혼은 제 의지로 했지만 결혼 생활 유지하고 지금까지 살아오게 된 데에는 다 형님 덕이 컸어요. 그러니 그냥 받아주세요. 안 갚으실 분 아니잖아요. 이쯤 듣고 있자니 말문이 막혀있던 저는 모든 들숨 날숨이 울음으로 바뀌었고 넷째 동서에게 너무 고맙고 미안하고 면목이 서질 않아 어쩔 줄을 모르겠더군요. 그런 저를 달래주려는 동서의 모습을 보니 그새 동서 역시 나이를 많이 먹었구나 싶기도 하고 더 이상 어리게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제가 도움을 받게 될 상황이 될 거란 생각을 해보지 못했는데 인생은 이래서 정말 마지막까지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일을 하고 있고 남편도 열심히 기존의 빚을 갚고 있으니 이후로 계속해서 열심히 갚아나갈 예정이에요. 넷째 동서는 이전처럼 아주 가끔씩만 연락하고 얼굴을 보자며 돈 때문에 저와의 사이가 불편하거나 어색해지는 걸 용납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미안한 마음에 제가 자주 연락을 해도 대답도 잘 안 하고 신세진 기분을 들게 하긴 싫다는 넷째 동서의 마음 씀씀이에
그저 고마움만 가득할 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욱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굳건히 하게 되네요. 여기까지 별것 아니라면 별거 아닌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있어선 무척 기억에 남고 마음속 크게 자리 잡은 일이라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보게 되었어요. 다들 건강하세요.